네,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PCA입니다. PCA. PCA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다. 한 사람. 어디서 들었어요, 혹시? 머신러닝 있죠. 아분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캑을? 따로 공부를 한 거예요? 과제한다고 들어왔다가 PCA. 머신러닝 기초에서는 머신러닝 기초 들었다는 사람 혹시? 몇 명 없네요, 생각보다. 그게 필수 과목이 아닌가요? 인공지능 필수예요? 그럼 여기 소프트웨어 학생들이 훨씬 많고 인공지능 학생들이 이렇게 있나 보다. 네. 거기서는 어떻게 강의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PCA 자체가 좀 이론적인 배경이 좀 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운 내용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녹화 눌렀죠? 네. 네, 마이크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PC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형대 수학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형대 수학에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배우긴 배웠죠? 기억 안 나요? 안 배웠어요? 김준호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교수님 혹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하셨나요? 했는데 했다고 하면은 네. 배우셨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네. 내용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가 한번 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라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생기면은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모른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PCA는 뭔지 설명은 아직 안 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차원 축소예요. 사실 PCA 자체는 차원 축소만을 위한 방법은 아닌데 차원 축소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차원 축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데이터가 뭐 10차원일 수도 있고 100차원일 수도 있고 뭐 1000차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원이 높으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차원이 너무 높으면은 여러분들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 할 때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 할 때 차원이 많으면 트리가 분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트리가 깊어지죠. 연산량이 많아지겠죠. 연산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분기가 많다는 얘기는 트리가 복잡해진다는 뜻이니까 오버피팅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디시전 트리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다른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차원이 입력되는 데이터의 차원이 너무 크면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원을 줄이는 그런 기법들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차원을 줄인다. 그러니까 차원 축소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차원짜리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100차원짜리로 줄인다던가 아니면 100차원짜리 데이터를 뭐 3차원짜리로 줄인다던가 뭐 이런 거를 차원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dimensionality reduc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dimensionality reduction. 차원 축소. 근데 이 차원 축소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오늘 설명할 PCA 혹은 TGN이라고도 얘기하는 TSN이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피처 셀렉션이라고 여러 개의 피처들 중에서 몇 개를 그냥 골라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피처 셀렉션 먼저 설명을 드리고 PCA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차원 축소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차원 축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리스 데이터 기억나시죠? 아이리스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생겼었는데 뭐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데이터마다 그러니까 4차원 데이터인 거죠. 4차원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는 이렇게 5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쭉 많이 데이터가 있는 요런 그 데이터셋이었는데 4차원 데이터를 그 시각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4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려고 하면은 그 3차원 모형으로도 부족하고 이제 4차원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약간 그런 영역인데 요거를 데이터의 어떤 그 품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어떤 성질을 유지하면서 이걸 2차원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이럴 때도 차원 축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차원 축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얘기할 차원 축소 방법은 그 피처 셀렉션이라는 방법이에요. 이런 이제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 길이 너비를 우리는 이제 피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처, 특징 혹은 뭐 성분, 차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성분들 중에서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두 개를 뭐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지만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면은 그게 피처 셀렉션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버리고 얘네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4차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차원 데이터가 2차원 데이터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한 거예요. 이런 그 단순 그 차원 축소 방법의 경우에는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피처를 고른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용이해요. 맞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선택되지 않은 성분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4차원 데이터에서 두 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손실되는 데이터의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변환한다고 했을 때 피처 셀렉션을 하게 되면은 100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8개를 그냥 다 무시하는 거죠. 요거는 너무 정보의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대한 정보의 손실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의 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요거를 피처를 뽑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라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이제 PCA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 피처 셀렉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4개의 피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특징을 보면은 아 얘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런 좀 생각이 드나요? 제스처로 완벽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데이터가 조금 많이 퍼져 있는, 그죠?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그 피처가 좀 좋은 피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4차원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2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꽃받침 길이, 받침 길이, 여기가 뭐 꽃잎 길이, 뭐 꽃잎 라고 하면은 이 꽃잎 길이보다는 이 글씨가 아주 받침 길이가 이 전체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죠? 그죠? 얘보다는 얘가 의미가 있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꽃잎 길이는 거의 똑같고 받침 길이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러면은 꽃잎 길이보다는 받침 길이가 훨씬 더 데이터를 잘 퍼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데이터의 그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처 셀렉션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이 각각의 컬럼별로 각각의 이제 피처들별로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죠? 분산이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이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 분산이 가장 큰 특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하게는 이제 그 각 피처들별로 이제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구해서 그 코베리언스가 그 높지 않은 그런 피처들끼리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베리언스가 높다는 얘기는 어떤 하나랑 완전 정보가 겹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고르게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상황을 제외하면은, 얘네들 그 피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분산이 가장 큰 피처들을 선택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PCA는 뭘 하는 애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면은 피처를 셀렉션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간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4차원은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 그냥 두 개만 일단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림 그려봤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데, 이 뭐 두 개의 피처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가를 보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 점을 각각의 축에다가 사용을 시켜봤을 때, 그죠? 사용을 시켜봤을 때 그때 이 점들의 분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이 각각의 피처들을 따로 분산을 계산한 거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더 큰 분산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회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회전시키고 나서 이 축에서 뽑아보면은 그냥 여기서 처음에 그대로 뽑은 이 분산보다 얘가 더 커지겠죠. 그죠? PCA가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축을 구해서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피처 셀렉션을 하는 게 PCA를 활용한 차원 축소예요. PCA가 하는 일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가장 그러니까 분산을 크게 만들어주는 이 축을 찾아주는 요 기능을 PCA가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질문 있나요 혹시? 네. 그러면 성분 1쪽으로도 돌려보고 성분 2쪽으로도 돌려보고 둘 다. 성분 1쪽, 그거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차원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3차원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그 성분 뭐 어떻게 성분이 이제 골라지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뒤에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가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축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축. 분산을 최대로 만들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로운 축을 찾는 게 PCA가 하는 일입니다. 2차원 데이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래 축이 두 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축도 당연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맞죠? 2차원 데이터는. 이런 3차원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3차원 데이터에서 PCA를 돌리면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벡터가 찾아지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좀 그 바로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분산을 최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냐면은, 그 직선을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중심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의 이제 평균을 구하면은 그게 중심이 될 텐데, 이 점을 지난 직선을 하나를 그려요. 그린 다음에 이 직선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사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사용을 시킨 다음에 이 점들의 이 직선상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값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값들의 분산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이 직선을 이렇게 회전시켜 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 분산을 최대로 하는 그 축을 찾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시각화한 어떤 그 좋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저 띄워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심에서 이 선을 돌려가면서 사용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의 분산을 반복해서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분산이 최대가 되는 그 직선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이미 배운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파이토치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코스트를 분산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분산으로 해야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죠. 아무튼 그 분산, 그 코스트 자체를 설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MSE를 가지고 코스트를 썼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사용했을 때 그 나오는 값들의 이제 분산 값을 코스트로 만들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얘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딱 요 지점에서 딱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벡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하나를 찾고 2차원 데이터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그 여기서 보면은 이걸 하나를 찾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 벡터를, 그죠? 이 벡터를 하나 찾았으면은 요거랑 수직인 벡터가 그 두 번째 주성분이 됩니다. 네, 수직인 벡터가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이렇게 두 개, 그죠?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게 돼요. 그럼 이제 3차원, 4차원일 때는 어떻게 하냐? 3차원 데이터에서 주성분을 찾는 이제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주성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주성분을 찾고 그 성분을 데이터에서 삭제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주성분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거랑 수직인 이 뭐 평면 혹은 직선에 이 데이터들을 다 사용을 시키면은 그럼 1차원 데이터로 바뀌잖아요. 원래 2차원 데이터였던 애가. 그럼 여기에서 다시 주성분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3차원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주성분을 찾고 그 성분을 다 제거를 하고 제거된 데이터에서 다시 주성분을 찾고 또 그 성분을 또 제거를 하고 찾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차원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거를 주성분을 100개를 찾아야 되니까 뭐 정확하게는 한 번 빼서 이제 99번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그 프로그래밍을 좀 해왔는데 요런 이제 3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3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주성분을 찾으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딱 느낌 오시나요?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데이터가 좀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왠지 느낌이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어떤 벡터가 주성분 벡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집니다. 첫 번째 주성분이. 그죠? 이렇게. 이제 상상이 되시죠?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 파란색 점들을 이 빨간색 주성분의 수직인 평면으로 데이터를 다 사용을 시켜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평면, 이 평면에 이 파란색 점들이 이렇게 다 사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2차원 데이터가 된 거잖아요. 2차원 데이터가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주성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황색 점들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잘 못 찾아가지고 수직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서 요 데이터에서 다시 주성분을 찾으면은 왠지 이쪽 방향이 지금 분산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 프린시플 컴파운드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쪽 방향으로 찾아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이제 이 초록색과 이 빨간색과 모두 수직인 그 어떤 하이퍼플레인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되니까 직선이 되겠죠? 직선으로 이 데이터를 다 사용을 시키면은 그게 세 번째 프린시플 컴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은 모두 다 수직인, 이제 그런, 좀 잘못 찾아져가지고 수직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아니다. 지금 보니까 스케일, X, Y, Z 스케일이 달라서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스케일이 같으면 수직으로 보일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렇게 찾는 거예요. 요게 처음 얘기했던 요 방법 1입니다. 이해되시죠? 질문 있어요, 혹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직접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파이토치 사용하셔서 토치 한 다음에 그 분산 계산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면은, 반복해서 하면은 그럼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뭐 사이킨런 안에서도 다 요 방법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SVD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 주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킨런 안에서는.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데이터 Y가 있잖아요. 2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행렬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행렬이잖아요. 데이터들이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에 공분산 행렬이라는 걸 구합니다. 공분산 행렬이라는 걸 구해서 그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그게 이 Y라는 데이터의 주성분이 돼요. 지금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공분산 그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걸 행렬로 보고, 그죠? 행렬로 보고 그 행렬의 공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에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그 벡터가 주성분이다.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문장은 받아들여지시죠?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무튼 공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에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은 주성분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PCA가 완성이 되니까, 그럼 요거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아마 뭐 선형대수 할 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계산하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시험도 보셨을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미 그 사이킨런이든 뭐 사이파이든 뭐 이런데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위한 솔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띡 하고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 솔버를 사용해서 이제 공분산 행렬을 이제 공분산 행렬에서 이제 고유 벡터 고유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혹은 공분산 행렬을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게, 원본 행렬에서 SVD를 하면은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킨런 안에서는 이 SVD라는 걸 활용해서 그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건데, 혹시 요거는 배우셨나요? 요거는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배웠을지, 서형대수학에서. 요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서형대수학 거의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 진도가 조금 느리면은 안 배웠을 수 있거든요. 안 배웠나 보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주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럼 요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공분산 행렬은 무엇이고 고유 벡터가 무엇인지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분산은 아시죠? 분산. 요거를 잠깐만요. 내 마우스. 네, 분산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x가 있을 때 여기에 뭐 2, 7, 5, 3, 6 뭐 이런 값이 있다고 치면은 이 데이터의 분산 어떻게 구하죠? 분산? 얘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을 구한 다음에 뭐 몇이지? 이걸 평균이 그냥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저만의 세상이니까 평균 그냥 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라고 할게요. 4. 평균은 4예요. 뮤 x는 4 이렇게. 그럼 얘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2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4의 제곱 나누기 그죠? 나누기 개수 5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그 데이터의 값과 평균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평균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그 수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요게 분산이 하는 거고, 공분산은 뭐냐면은 공분산은 x 하나만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뭐 새로운 어떤 여기 y랑 좀 다른데 그냥 어쨌든 x라고 써놨으니까 y라고 쓸게요. 여기 이제 페어가 되는 다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3, 5, 6, 뭐 2, 9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쌍이 있을 때 이 x라는 데이터와 y라는 데이터가 서로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산을 좀 변형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만약에 뮤 x를 4라고 하고 뭐 뮤 y를 그러니까 평균 y를 뭐 5라고 했을 때 이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코베리언스 x와 y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2 빼기 4가 지금 여기 먼저 보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보는 거예요. 2 빼기 4에 4는 여기 평균, 5도 평균 곱하기 3 빼기 5 나누긴 나중에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 빼기 4 곱하기 5 빼기 5 더하기 여기 5 빼기 4 6 빼기 5 더하기 3 빼기 4 2 빼기 5 더하기 6 빼기 4 9 빼기 5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 나누기 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게 코베리언스입니다. x와 y의 코베리언스. 이 코베리언스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x랑 y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점으로 x랑 y가 있을 때 얘네들 점으로 찍어봤을 때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럼 얘가 x, y 축 방향으로 많이 퍼져 있으면 코베리언스가 높고 좀 적게 퍼져 있으면 코베리언스가 낮고 그죠?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돼 있으면은 코베리언스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로.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냥 둘의 어떤 상관관계가 없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0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와 y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어떤 분산, 그걸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냥 정의예요, 정의. 네, 여러분들 그냥 정의니까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시고, 그럼 공분산 행렬은 무엇이냐? 공분산 행렬은 뭐냐면은 지금 y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아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첫 번째가 뭐 꽃받침 너비 길이, 꽃받침 너비, 뭐 꽃잎 길이 너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y의 코베리언스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축이 뭐 a, b, c, d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a, b, c, d, a, b, c, d. 이게 4차원 데이터였으면 4 곱하기 4짜리 그런 매트릭스가 생기는 건데, 이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여기 요 위치에 있는 값은 이 a와 a의 코베리언스, 여기에 있는 값은 a와 b의 코베리언스, 여기는 a와 c의 코베리언스, 여기는 a와 d의 코베리언스, 이렇게 해서 모든 쌍에 대해서 코베리언스를 다 계산을 한 이 매트릭스를 우리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분산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미안합니다. 제 핸드폰이 떨어져. 예, 화면 안 깨졌어요. 다행이다. 어씨,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네. 놀래라. 그 공분산 행렬 뭔지 아시겠죠? 정의? 네. 이게 공분산 행렬이에요. 그럼 이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 y 값이 그 이렇게 4개 축이 있고 이렇게 생겼을,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는 각각의 축이 평균이 0이 되게끔 데이터를 좀 미리 전처리를 해놨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럼 이제 뭐 뮤 x, 뮤 y 얘네들이 다 이렇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모든 축마다 평균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뭐야, 선택이 아니었네.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렇게 원점으로. 그죠? 이렇게 옮긴 거를 그 전처리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이 0이 되게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전처리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은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지? 됐다. 미안합니다. 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y의 트랜스포즈에 y의 나누기 n,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y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y의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y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4 곱하기 n 행렬, 여기는 n 곱하기 4 행렬이니까 얘 4 곱하기 4짜리 행렬이 나오겠죠. 이렇게 된 거. 그럼 여기서 요거 내적, 요거 한 개 여기에 들어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내적, 요거 한 개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대로. 그죠? 근데 이 내적 한 개 평균이 0이니까 내적 한 개 코베리언스 값의 분자가 되잖아요. 맞죠? 놓쳤나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y랑 y 트랜스포즈 y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곱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게 공분산 행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어떤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이 행렬에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그게 그냥 상수값, 어떤 상수 람다라는 값에 벡터를 곱한 것과 동일하면, 그러면은 이때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 이때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A라는 행렬에 벡터를 곱하면은 그냥 람다의 벡터 곱한 거랑 동일하다. 요게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의 정의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고유값 분해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유값 분해를 위한 솔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들이 이미 사이킹런이나 이런 데 막 구현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솔버를 이용해서 그냥 고유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한 다음에 그 고유값 분해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손수하시겠다 하면은 파워 메소드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파워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오늘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실습하면서 파워 메소드를 실제로 구현을 해볼 거거든요. 요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뭘 설명할 거냐면은 도대체 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주성분이 되는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해 잘 되세요, 여러분들? 이미 길을 잃으셨나요? 네. 어때요? 좀 괜찮아요? 네. 오늘따라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PCA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만 보면은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좀 이런 그 선형대 수학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y가 있잖아요. 그죠? y를 이렇게 y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y는 어떤 표준 데이터 x에 대해서 매트릭스, 그러니까 d 곱하기 d짜리 대칭 행렬인 그 a라는 매트릭스에 곱셈을 한 그 결과가 이제 y다. 좀 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y는 xa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표준 데이터 x라는 건 뭐냐면은, 이 표준 데이터 x라는 거는 각 차원의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은 1이에요 근데 차원 간의 공분산은 0인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왼쪽 아래 그림을 봤을 때 왼쪽 아래 그림을 봤을 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그 데이터 있잖아요. 요게 표준 데이터 그 x가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x축 방향으로 데이터가 이제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게 분포가 되어 있고 y축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게끔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x랑 y 간에 그 상관관계가 없게끔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공 모양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표준 데이터 x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 x 곱하기 a가 y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y인데 이 x를 매트릭스 a로 선형 변환해서 이 y로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왜 선형 변환이냐는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원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원점이고, 지금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검정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여기 어떤 데이터 파란색 그 파란색 점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그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점은 그 좌표가 뭐 대충 뭐 한 여기가 한 3, 뭐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얘가 3,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값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XA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데이터 X가 있는데 여기에 매트릭스 A를 곱하게 되면은 이 매트릭스는 지금 14, 4, 5인데 14, 4, 5인데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그럼 새로운 좌표가 나와요. 그게 지금 Y에 있는 어떤 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몇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는 30 빼기 4니까 26 맞죠? 26, 43, 12 빼기 5니까 7 그죠? 산수가 느려가지고
그럼 26,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원래는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갔냐면은 26,7. 7이 어느 정도죠? 7. 한 여기 이 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점으로 이렇게 변환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점이지만 벡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원점에서 지나가는 벡터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 매트릭스에 의해서. 맞죠? 맞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여기에 있는 점이 있는데, 그죠? 여기는 뭐 대충 마이너스 1, 한 뭐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2 혹은 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14, 4, 5를 곱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0에 8이니까 마이너스 2. 아닌가?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5, 2, 10, 6.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 6. 뭐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데이터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 매트릭스 A에 의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파란색 데이터를 이쪽 방향으로 넓히고 이쪽 방향으로 넓힌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성분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표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표준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럼 그게 주성분이 되겠죠. 또 이쪽 방향으로 또 늘렸어요. 그럼 그것도 주성분이 됩니다. 맞죠?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더 많이 늘렸으니까 이게 첫 번째 주성분이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늘렸으니까 얘는 PC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벡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얘기를 해야 됐는데, 이 주성분이 고유 벡터가 됩니다. 이 매트릭스 A의 고유 벡터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봐봐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이 데이터를 변환하면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각도가 생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늘린 방향으로 이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변환을 해보면은 방향은 안 바뀌고 이렇게 늘어나기만 해요. 길이가. 다시 말하면 어떤 데이터 X에다가 매트릭스 A를 곱했더니 걔가 람다만큼 길이만 늘어난 거예요. 이게 고유 벡터인 겁니다. 맞죠? 그냥 정의죠? 순서만 바뀌었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이 벡터가 고유 벡터이자 주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A의 고유 벡터를 찾으면 걔가 데이터 Y의 주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빌드업하기 힘들다. 이게 여러분들 그 단계가 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주장하고자 한 거는 Y를 XA라고 표현을 했을 때 A의 고유 벡터가 Y의 주성분이다. 요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알겠죠? 요거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네. 근데 문제는 이 A 매트릭스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X는 가상의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가상의 데이터 X에 대해서 어떤 A를 곱했을 때 Y가 나온다. 요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분산행열 있죠. Y의 공분산행열 시그마. 요 시그마가 다시 A의 고유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A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구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공분산행열을 구한 다음에 걔의 고유 벡터를 구하면은 그게 A의 고유 벡터랑 동일해요.
이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y는 xa로 표현했을 때 a의 고유 벡터가 y의 주성분이다. 이걸 설명했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근데 a는 구하기가 힘드니 다른 걸 대체할 걸 찾아보니까 시그마, 그죠? 이 시그마가 이제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였는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를 구하면, 고유 벡터 얘가 a의 고유 벡터더라. 그러므로 얘의 고유 벡터를 구하면은 y의 주성분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요걸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왜 a의 고유 벡터랑 시그마의 고유 벡터가 동일한 일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 시그마가 a의 제곱이랑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 요 시그마가 y의 트랜스포즈 y의 나누기 n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y는 xa라고 했어요. 맞죠? 얘는 xa의 트랜스포즈의 xa의 나누기 n 이거잖아요.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면은 가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매트릭스의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a n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가 뭐죠? x의 공분산 행렬 이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x는 평균이 0, 분산이 1, 각 차원의 분산이 1, 그리고 차원 간의 공분산이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x의 공분산은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단위 행렬입니다. 맞죠?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면은 a의 트랜스포즈 i의 a 이렇게 되니까 i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a의 트랜스포즈 a가 되고, 근데 a는 대칭 행렬이잖아요. 아까 전에 뭐 10, 6, 6, 5 뭐 이런 거였잖아요. 대칭 행렬에도 똑같겠죠. 대칭에도 여기 이렇게 바꿔봐야 a 트랜스포즈가 a잖아요. 그래서 a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 a를 2번 곱한 거랑 동일한 애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이제 요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마지막 그 a의 고유 벡터가 시그마의 고유 벡터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a의 고유 벡터 어떤 v가 있다고 하면 고유 벡터니까 이 수식을 만족하겠죠. 그죠? 그럼 그때 이런 벡터가 어떤 시그마의 고유 벡터가 되는지, 뭐 얘를 람다 1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v는 람다 2 v가 되는지 이걸 증명하면 되죠. 이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보면은 얘는 a 곱하기 a라고 했었으니까, 시그마가 AA라고 했었으니까 AAV랑 같죠? 근데 얘가 지금 A의 그 고유 벡터니까 AV는 람다 V가 되겠죠. A 람다 V. 그죠? 근데 람다는 이제 상수값이니까 이걸 맨 앞으로 가져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람다 AV랑 같고, 근데 또 AV가 나왔네요. 그럼 얘는 또 람다 V랑 같을 거 아니에요. 람다 V가 되겠죠. 람다 제곱 V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람다 제곱은 상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시그마 V는 람다 제곱 V 이렇게 되니까 그 고유 벡터의 정의를 만족하죠. 그래서 A의 고유 벡터랑 시그마의 고유 벡터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빌드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마의 고유 벡터를 구하면 Y의 주성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다. 됐죠? 질문 있나요? 어디서부터 놓치셨어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점심 맛있겠다 이건데 지금. 네, 일단 그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질문 없나요, 여러분들? 질문? 오늘 좀 평소와 다르게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죠? 네. 앞으로 다음 수업에서도 이런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PCA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PCA가 좀 서양대 수학적인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라서 불가피하게 좀 수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런저런 예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한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아니네? 저 시계가 고장났네요. 저 시간 많이 남은 줄 알고 시간 끌고 있었는데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채웠네요. 네, 오늘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